미국 변난사 윤통의 최근 행보가 메카시즘이라는데 메카시즘이 뭐야? 메카시즘은 1950년대 초반 미국 전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으로 의혹을 제기한 조지프 레이먼드 메카시 상원의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실상은 전형적인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정했던 실제 간첩 엘저 히스도 목록에 들어있어 마녀 사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몇 명이 실제 간첩이었지만 간첩이 아니었던 사람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 대규모로 색출을 하다 보니 어쩌다 하나 걸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데 현재는 지식인들을 대거 숙청하고 문화계를 박살낸 미국판 문화대혁명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미국 주류 학계나 미디어에서 메카시즘은 메카시 개인 정치 야망에 의한 광적인 선동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근거 없는 무분별한 주장이나 고발을 비판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메카시즘의 구상 6.25 전쟁은 미국 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는데 엄청난 국방비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1951년 1월에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물가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루스벨트와 달리 트루먼은 대통령 직무 자체의 고유 특권을 확대 해석해 철강 노동자의 파업으로 6.25에 참전한 부대에 물자가 전달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통령 권한으로 제철소를 접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트루먼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공산주의에 대한 정부의 공포감 때문에 이른바 공산당 스파이에 대해 매우 민감했습니다. 1951년에 줄리어스와 에설 로젠버그 부부 스파이 사건이 터지면서 트루먼은 심한 불안감에 떨었는데 그 전에 연방정부는 1947년에 트루먼의 제안으로 연방정부 충성계획을 제정했습니다. 트루먼은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은 반드시 정부 직위를 박탈해야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충성하지 않는 연방정부 고용자를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1952년 12월에 미국에서 660만 명이 심사를 받았지만 발각된 스파이 활동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1950년 2월에 위스콘신주의 평판이 나쁜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가 웨스트 버지니아주 필링에서 열린 모임에서 연설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국무성의 공산당 당원 20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무장관이 파악하고 있음에도 공산당 당원들은 여전히 국무성 안에서 일하며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50년 2월 20일에 하원의원 메카시는 장장 6시간 동안 추악한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81명에 관한 정보가 담긴 파일을 손에 넣었는데 모두 공산당원으로 증명된 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50년 하반기에 메카시는 전국 순회 연설을 하며 15개 주에서 30차례나 반공산주의를 선동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1951년에서 1952년 사이 메카시는 루스벨트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특히 대중국 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얄타 회담에서 중국과 폴란드를 소련에 팔아넘겼고 6.25 전쟁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조지프 스트렐은 중국에서 공산당이 미국을 정복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마셜은 중국 공산당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또한 트루먼 정부는 미국이 아닌 국제 공산주의에 유리한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루스벨트와 트루먼이 집권한 20년은 국가를 팔아먹은 20년입니다. 1950년 2월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 전쟁이 발발하고 같은 해 여름에는 로젠버그 부부 간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메카시의 활동에 제트 엔진을 달아주게 됩니다. 당시 메카시와 후에게 활동을 대충 요약하면 우선 메카시나 고발자가 간첩이나 공산주의자일 것 같은 인물을 지목하면 후액은 고발된 사람을 청문회에 소환해 조사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의심스러운 증거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확증될 것처럼 쓰여 공산주의자로 몰아가고 결국 고발된 인물은 지위나 명예를 잃고 추방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국민들은 공산주의로부터 미국을 지켰다고 환호하며 메카시와 고발자는 다른 인물을 지목해 처음부터 반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액과 메카시가 서로 돕는 무한 동력이 돌아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신문받았으며 유명인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메카시가 등장한 이후 첫 1년 동안 후에게 공개 청문회에 소환된 인물은 214명이었지만
비공개 청문회에는 395명이 소환되었으며 녹취록은 공개 5,671페이지, 비공개는 8,969페이지에 육박합니다. 거의 하루에 1에서 2명꼴로 조사하는 것을 반복했다는 의미였는데 할리우드 등의 영화계는 반공주의적 영화를 찍어내며 애국심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미국 공산당 등 사회주의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자성하는 수기나 글을 쓰면서 열풍을 피해가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 광풍에 힘입어 메카시는 1952년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하고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들어서자 상원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면서 더 큰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미국 정부가 메카시즘을 방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메카시가 대중적 선동을 통해 동력을 얻고 의회에서 반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장악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메카시즘의 광풍과 몰락. 아이젠하워가 취임한 후 워싱턴 포스트는 메카시즘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메카시는 상원 상설조사위원회 의장으로 정부기구의 공산주의 침투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메카시는 국무장관 덜레스와의 좋은 관계를 이용해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트루먼은 공산당 노선을 추종하거나 공산당 외부 조직에 참가한 것이 뚜렷한 작가의 도서를 국무성 내 도서관에서 모두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실 해미세 추리소설도 금지서로 지목되어 전부 불태워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메카시 위원회의 의원 매슈스가 포스트맨 잡지 기고를 통해 오늘날 미국이 지지하는 공산당 기구의 최대 단체는 개신교 교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메카시가 유명한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박해한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데 그가 좌파 인사와 왕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미국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 연구를 지속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1953년에 기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경호원이 이 문제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보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심위원회는 오펜하이머의 사안이 한 사람과 정부의 관계에 의문점이 있을 때 정부가 그의 내면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메카시는 미국 정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치, 외교, 군사에 지나치게 개입했는데 이를 계기로 공화당 정부와 메카시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이젠하워가 찰스 볼런을 소련 대사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했고 1953년 11월부터 아이젠하워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반역의 11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54년 초에 메카시는 육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청문회에서 로버트 스티븐스를 포함한 여러 육군 장교에게 굴욕을 주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청문회를 지켜보던 군부는 크게 분노하며 아이젠하워 정부에 메카시와 최후의 승부를 하도록 압박했습니다. 1954년 3월 11일에 육군은 상원의원 상설조사위원회에 메카시와 로이콘이 데이비드 샤인에게 특별 혜택을 주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4월 22일에서 6월 17일까지 열린 육군 메카시 청문회에서 메카시는 졸렬한 연기를 했는데 그의 새빨간 거짓말은 육군법률고문 조지프 웰치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고 그 후로 메카시는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12월 2일에 상원에서 메카시 비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메카시즘은 점차 사그라졌고 1957년 5월 2일에 메카시는 정치계에서 외면당한 채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카시즘의 허상. 메카시즘 과정에서 공화당의 정치권과 미디어가 동조하면서 국가적인 광풍이 일었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와 흡사한 경직된 숙청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메카시즘의 간첩 리스트 실체와 성과는 허위로 밝혀져 결국 메카시 상원의원의 움직임 역시 전국적인 인지도와 정치적 야망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실제로 메카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공산주의자 명단은 끝내 명확하게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공개 고발된 공산주의자 중 상당수가 누명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내 암약 간첩이 다수 확인된 베노나 프로젝트 사건이나 동독 비밀정보국 슈타지에 대서독 스파이전 등에서 확인된 잠입 스파이전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런 간첩들에 대해 메카시즘은 굉장히 무력했고 취약했습니다. 간첩들이 중요 정보들을 빼돌릴 때에 메카시 의원과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정치인들이나 좌익 세력과 단순 접촉한 유명 인사들, 사회운동가들을 빨갱이, 첩자라고 희생시키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카시즘은 메카시라는 허황된 정치인이
정치적인 위기에서 반전시키고자 내세운 허위의 공산주의자 리스트로 전국적인 화제 인물이 되면서 수년간 미전역을 혼돈에 빠뜨린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여파가 당시로서는 워낙 전국적이고 파괴적이라 해프닝을 넘어서 이데올로기가 남긴 희대의 사회적 상처이자 역사적 실책으로 공히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지식인들과 문화인들이 숙청당한 거나 다름없는 사건인지라 오늘날 미국에서 반지성주의 문제가 화두되고 있는 것도 메카시즘이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메카시즘은 현재에도 미국 정치사, 사회학, 역사학에서 대표적 흑역사로 거론되는데 미국판 문화혁명으로 취급되는 평가를 받지만 다행히 문화혁명에 비교될 수준은 아닌 사회적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튼 최근의 사태를 메카시즘으로 보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빨갱이 몰이가 22세기 한국에서 다시 등장했다는 의미가 되어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나마 70년 전 메카시즘이 나왔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확대의 조짐을 보이던 시절인 반면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저 공산당 독재 정권일 뿐이라고 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아직도 살아있지만 이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직 경제적 경쟁관계만 남은 것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별난 사는 윤통의 최근 행보가 메카시즘이라는데 메카시즘이 뭐야? 였습니다.